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현장 토크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약간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기도 해서 살짝 어색한 느낌도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의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MC 자기소개를 하라고 큐시트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어, 저는 국민대에서는 이제 경영학과 교수로 있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아산나눔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코스포의 감사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전공 분야가 스타트업이라서 이제 스타트업과 혁신과들을 살펴보고 또 응원하는 일들을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은행권 청년실험자나 디캠프에서 진행하는 IF 페스티벌의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사회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두 분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흠모하는 속으로 이렇게 흠모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주제가 도전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도전인데 도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삼각관계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가운데 앉혀주세요. 예, 예.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저도 데이터 보안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요.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국민의힘에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후배분들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요. 뭐 평상시에 운동화는 잘 신고 다녀서 그대로 왔는데 두 분을 보니 저도 청바지 입고 올 걸.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에 대한 질문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이 뒤에 올라올 텐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래요. 뭐냐면 IF 2021 페스티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막 손발 오그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못하겠고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컨셉이 우주인 걸 오늘 와서 알았는데 처음에 이 우주인지 잘 모르고 방역복인 줄 알았어요. 이 프론트에 계신 분들 옷이. 그래서 뭔가 사건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왔는데 올해 IF 2021 페스티벌은 이제 도전, 스타트업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컨셉은 이제 우주 탐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주제는 도전입니다. 근데 사실 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꼰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신란? 선배 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뭐 우리 때는 라떼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톤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과제들을 떠안고 있고 그래서 그 높낮이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모든 세대가 고민하면서 살게 될 텐데 오늘 오신 두 분은 그런 도전을 정말 멋있게 해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영 의원님의 도전 말씀을 좀 들을 건데요. 이영 의원님 이력을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긴데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그 암호학이라는 전공을 가장 처음으로 공부한 그런 1세대이시고요. 또 창업자로 굉장히 성공한 굉장히 우리가 존경받는 창업자이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정계에서는 지금 이제 꼬꼬마시죠. 꼬꼬마 좋아요. 꼬꼬마로서 이제 꼬꼬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성취를 이루고 나면 이내 굉장히 다른 분야로 또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왜 그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영 의원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앉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걸 막 하고 이룬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사실 진실인데 오늘 도전이라는 것이 주제니까 제가 했던 도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도전해야지라고 하는 도전은 예를 들면 번지 점프를 뛰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 외에는 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도전이었다라고 평가받지 살면서 이게 도전을 해야지 하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어떤 도전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처음에 기억났던 게 뭐냐면 제가 파라군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희가 2대 이상을 200명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이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과를 전공하려면 무조건 화학이랑 생물을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죠. 선생님한테 왜요? 그랬더니 그게 여학생들은 암기력이 좋으니까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실에 붙은 그 시간표에는 물리랑 지구과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화학이랑 생물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1년 내내 고3 1년 내내 혼자 공부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뭐 막 엄청난 결과가 나와야지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인생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 당시에 도전이라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나 물리랑 지구과학이 재밌고 좋은데 그리고 또 여자는 무조건 암기가 잘한다는 막 엄청난 무슨 이 페미니즘 이런 것도 없을 그냥 학생의 시절이었는데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1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면접 볼 때 그 자네는 들어오면 어디 랩에 가려고 하는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가 이러시길래 저는 암호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면접관들이 막 웅성웅성 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 우리 과에 그런 게 있어? 막 이랬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들 중에 한 분만 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막 하시더니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뭐 만약 이 학생이 합격이 된다면 내가 한번 받아보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랩이 처음으로 이제 막 외국에 있는 저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암호학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 빼고 이제 랩 생활 동안은 그랬죠. 쟤는 뭐 수학과여갖고 순수학문도 안 하고 순수학문 안 하는 건 머리 좀 나쁜 애들 하는 건데라는 따가운 시선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 빼고 다 연구소나 보안 관련한 연구소나 교수로 취업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정보보안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TO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랩의 취업은 제가 다 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창업을 했어요. 또 그게 왜 그랬냐면 석사랑 박사 과정에서 1년 동안 벤처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벤처에 간 것도 대기업에 가서는 보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벤처에 갔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최초의 그 전자화폐를 데이비드 촘이라는 미국인이 만드는데 미국의 법률적인 규제에 걸려서 네덜란드로 가서 디지캐시라는 최초의 그 화폐를 만드는데요. 그 조그만한 벤처에서는 디지캐시 본사랑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의 네덜란드인이 저희 회사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했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8시간 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몇 달이 지나니까 이거 내 인생인데 이렇게 계속 서너 시간을 멍 때리고 있는 것이 내가 계속 선택해야 될 일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외근을 가게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충격이 종로에 딱 내렸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콘크리트 벽 안에 있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 이 대낮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취업은 없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갔어요. 그래서 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컨퍼런스를 갔더니 이제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안 들리는데 이게 약간 세션이 끝나면 그 외국 친구들은 이렇게 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교수님이랑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리는 영어를 듣다 보니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린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지능 게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DNA가 뭔가 이렇게 이 페이퍼를 공부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실제로 워킹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대학 교수는 못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 학위나 뭐 이제 부모님들의 기대가 사실은 되게 무거웠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큰 병환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간병인을 따로 둘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시에 학생들이 백수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간병을 하게 됐는데 학교를 떠나서 1년 정도 간병을 하면서 좀 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5학기 끝내고 다 모든 걸 맞춰놓고 자퇴서를 냈던 케이스였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창업해가지고 와서 보시고는 제가 밤새고 이렇게 11시쯤 회사에 오셨는데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밤새가지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럴 거면은 학교에서 해도 될 일을 왜 자퇴를 했느냐 막 이러셨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도전을 했다라기보다도 스스로에게 되게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자그마한 소상공인이셨고 우리는 항상 소상공인이 그렇잖아요. 일터와 그 생활의 터가 한 건물인 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책을 통해서였고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멀리 나가 있잖아요. 위인전기만 봐도 되게 FM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작은 세계에 살다 있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결정은 부모님이 크게만 반대를 안 하신다면 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어릴 때 뭘 결정하려면 네가 원해? 이게 맞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제 자신한테 정직한 선택을 하다 보니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생고생을 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다른 제3자가 봤을 땐 쟤는 굉장히 도전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20년 동안도 뭐 성공이란 건 굉장히 먼 삶을 살았던 게 지금 이제 코로나 오면서 언택트 디지털 얘기하는데 20년 전에 데이터 보안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제값을 못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보이는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제 전문 용어로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제품은 다 엔진이에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깔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해킹이 되거나 뭔가 보안적인 일리걸한 상황이 와야 얘가 워킹을 하는데 그 상황을 계속 재현을 하려면 고객 수준이 되게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5, 6년은 고객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했어요. 고객이 예를 들면 들어와봐. 나 이런 제품이 필요한데 가격은 얼마고 무슨 기능이 탁월히 좋아. 이렇게 해야지 시장을 할 수 있는데 맨날 제품을 가져가서 고객님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왜? 이런 세상이 올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2000년대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데이터 보안하는 DRM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밖에 없었는데요. 레퍼런스를 못 잡아서 영등포 고시학원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저도 직방 같은 거 할 걸. 그냥 솔루션을 그 일일이 찾아가면서 제품의 개념이 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왜 써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제품을 팔았어요. 그래서 얻은 것은 저희 EBS 수능도 저희가 했었고 강남구청 인강도 저희가 하고 그래서
그 원천 컨텐츠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에는 교육밖에 없었고 그 음악도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게임이나 만화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러닝 선진국을 만드는데도 기여를 했고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익단체였다면 진짜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대기업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팔아도 제값을 못 받는데 영등포 고시학원에 가서 제품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예, 참 무모한 도전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했던 도전이 20년이나 됐는데도 뭔가 이렇게 큰 마침표를 못 찍었기 때문에 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됐었거든요. 원래 인디안들이 그런 데잖아요. 기우제 지낼 때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게 기우제라고. 그래서 저는 정치에 한 번도 뜻을 가진 적도 없고요. 정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근처에 얼씬거린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당적으로는 4년 전에도 가졌던 이유가 19대 때 저희 벤처랑 중소기업 선배님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제가 비례대표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원서 넣을 때 처음 입당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해서 도전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련이 없었는데 그리고 전 제 본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거는 당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뭘 정리해야 되는 것도 몰라서. 그래서 뭐 서류상으로는 계속 정치행보를 한 친구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로 출장 가는 KTX에서 또 모 선배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나이가 들면 이 촉이란 게 생기거든요. 이 선배가 왜 이 시즌에 그래갖고 만나 뵀는데 정말 3일을 설득을 하시는데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도 없고 전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는데 됐어요. 됐을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미련 없이 회사를 정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지금까지 살면서 공짜로 뭘 얻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뽑기를 해도 경품이 당첨된 적이 거의 없어요. 와, 진짜 징할 정도로 뭘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하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노력한 것은 기본은 늘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치의 뜻을 갖고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제가 덜커덕 비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저만 그냥 제가 살아왔던 저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원하는 무엇인데 나는 전혀 노력 없이 정말 길거리 캐스팅으로 이것이 됐다면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요. 마지막에는 삼천포로 빠져서 항상 SF처럼 결정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이상한 걸 하면서 그러면 가끔 인생에서 운명이라는 것이 오니까 이건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미련 없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와서도 기업인 출신 분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좌관들도 있지만 저는 거의 회사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처음 전화를 했을 때 국정감사 때 제가 네이버랑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압박 국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객사였고 고객사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국감 끝나고 현재 대표이사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했더니 안 하던 전화가 오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밤 10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먹고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했더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고 끊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가서 보니까 이공계열이 14%인데 학부 출신으로 기술계통이 7%예요. 근데 그 7% 분이 20년, 30년 전에 졸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뭐 이과가 문과보다 낫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느 사회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기술에 대한 얘기,
산업에 대한 얘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벤처에 대한 얘기를 아주 크게 준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많은 기업인과 더 많은 IT인과 더 많은 벤처인과 더 많은 이공계열 출신이 저는 반드시 국회에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서 했고요. 지금은 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에 갔더니 모든 대화에 why와 where, how, 얼마나요? 이런 대화를 안 하는 걸 느꼈어요. 좋다 싫다는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할지 말지가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균형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제 자신에 대한 정직함, 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좌관들한테 몇 달 지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내가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 같다. 나 여기 적응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은 게 나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벤처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 벤처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9명의 보좌관 데리고 창업했고요. 우리의 간판은 올리브영이에요. 그래서 337 박수인데 337 호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우리가 바라는 정치, 그게 옳고 그르고 뭐 역사적인 판단 이런 거창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정치, 이랬으면 하는 정치, 그런 것들을 9명이랑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뭐 제한 없이 그냥 막 가도 된다고 그죠? 예, 들었어요. 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 의원님의 도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단어를 뽑으려고 뭐 독립성, 정직성, 용기 이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말씀들에. 근데 자꾸 듣다가 도전이 굉장히 이상한 일일 수도 있겠다. 계산이 잘 안 된다. 뭐라든지 공짜를 얻을 수 없는 운이 별로 없는 거라든지 도전이 그런 말일 수도 있겠다. 도전이 이제 다른 측면도 보게 되는데 특히 참 계산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계산 안 하고 사신 것 같고 마음이 가는 대로라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돼요. 살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뭐 유불리를 막 따지다가도 마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점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정치 벤처를 하신다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 의원님의 아마 그 의정 활동들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 벤처라는 말씀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또 이 의원님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잘한다의 장 대표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장 대표님은 이제 이력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업 쪽에서 굉장히 역시 많이 일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거의 쳐다보지 않던 도메인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그런 모양이라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서 약간 사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집안 출신이에요. 저희 누나가 7명입니다. 제 네. 8번째예요. 와. 네, 근데 저희 누나들도 다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이 견디고 휴직하고 버티다가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혹은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다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저희 누나들이 삶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잘한다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장 대표님을 뵈면서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창업하시고 어떤 선택을 해오셨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저 사실 위원님 말씀 옆에서 듣고 엄청 공감했어요. 그래서 일단 대단히 계산하거나 대단히 전략적이지 않아요. 모든 선택들이. 저 역시 약간 궁여지책으로 했던 선택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항상 좀 습관적으로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것 같아서 우선
네, 옆에서 화면들이 나와서 아마 좀 쉽게 더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위원이랑 완전 반대인 전공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잘한다에서 우선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잘한다는 이제 4살부터 13살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놀이 돌봄이나 학습 배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문교사 이렇게 학습지를 들고 딱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놀이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맞춰서 그때그때 정말 상호작용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수업 활동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학생을 시작으로 이제 아이들과 만나게끔 연결을 시켰어요. 실제로 뭐 저희 앱 간단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뭘 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매칭하고 그리고 뭐 아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랑 활동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선생님과 부모님 앱 각각을 이렇게 저희가 릴리즈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는 2021년 올해 5월에 약 총 누적으로 14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 전에 저는 2016년 6월에 사실 잘한다 법인 설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회사를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2016년 딱 그 6월에 친구랑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뭐 앱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iOS 앱 등록을 하려면 법인 혹은 개발자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 이름으로 등록하기 좀 싫고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날 전화 끊고 역삼세무서 가서 진짜 너무나 쉽게 그냥 법인을 만들고 나중에 제가 후회를 했죠. 아 이렇게 쉽게 법인을 만들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걸 바로바로 즉시에 행동하는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나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왔을 때 대부분 이제 저를 이제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이원님처럼 뭐 이공대 쪽이거나 아니면 경영학과 혹은 마케팅 이런 전공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역시 첫 번째 도전이 약간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땐 그렇게 크게 뭐 내가 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사실 별로 안 하고 살다가 저희 집은 좀 특이하게 저희도 저는 언니 오빠가 있고 이제 막내인데 약간 저희 부모님 저를 2+1처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만 엄청 신경을 쓰시고 저를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막 제 성적표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그걸 뜯어보진 않고 슈트에 버리거나 진짜 얘는 숨만 쉬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언니 오빠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의대와 약대를 갔어요. 근데 저랑은 5살 나이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가 처음 대학 갔을 때 아버지가 되게 놀라셨어요. 너 대학 갔다고? 약간 이렇게 놀라실 정도로 정말 정말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사랑만 받고 자란 스타일인데 나름 그래도 그 공부 잘하는 굉장히 뛰어난 언니 오빠 사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제 재능을 스스로 발견해서 저희 이제 언니 오빠는 공부로 정말 탑을 찍는다면 나는 어디서 탑을 찍을 수 있지? 라는 걸 되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미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다들 비슷한 반응이 무슨 소리야? 미술은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야. 너는 너가 그림 그리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국엔 그냥 1년 동안 이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기꺼이 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저는 사실 미대를 진학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대학교 내내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교 내내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과 이제 회화를 둘 다 복수 전공하면서 순수 미술도 하고 사실 시각 디자인도 전공을 하면서 이런 뭐 사진도 찍었다가 정말 아크릴도 그렸다가 그리고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다가 진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실기 전공만 제가 보통 한 학기에 18학점을 들으면 16학점을 실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모든 딱 미대에 가고 나서 모든 분야들을 좀 섭렵했던 것 같고 이제 되게 소위 말해서 성적과 저희 부모님의 교육의 방치 때문에 선택한 미대였지만 의외로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저는
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수 미술, 디자인 두 개를 접해보고 제가 저의 혼자의 어떤 뭐 아티스트 스피릿을 찾기보다는 제가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영향력이 있고 그것들이 세상에 밖에 나오는 것들을 훨씬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입사하게 된 회사가 모토로라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재미있는 게 모바일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되게 낯설어 하셨고 대부분 웹 디자인이고 웹 디자인은 이제 큰 PC 화면에서 디자인 영역을 되게 많이 발휘하지만 그 당시에 모바일은 정말 작은 스크린에 디자인할 게 없었어요. 심지어 디자인할 게 없었고 이 전공을 회사를 선택하고 제가 UI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게 뭐야? 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대부분의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광고회사가 이제 넘버원이었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광고회사 아니면 디자인 뭐 브랜딩 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선호하는 회사들이었는데 저는 그 어디서 매력을 느꼈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을 들고 다닐 것이고 그 모바일 안에 제가 디자인한 화면들이 펼쳐진다가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임팩트를 되게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이저를 사실은 전담해서 UX UI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레이저를 아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연식 증명하는 네, 거라서 맞습니다. 저도 심지어 몰라요. 저는 이 안에 이런 화면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제가 저도 사용자예요. 네, 2004년도에 이게 릴리즈된 제품이고, 되게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UI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화면이 되게 작은데도 제가 자유롭게 오너십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 각각의 디자인 센터들을 6개국에 이렇게 놓고 나서 온라인을 딱 굉장히 중요한 것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로컬라이제이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딱 완전 신입이었는데도 폰 한 대를 딱 맡아서 완전히 제가 혼자 디자인하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모바일 시대가 진짜 매년 폼팩터가 바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회사를 저는 약 9년 정도 다녔는데 정말 매년마다 폰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이 실제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모토로라 그때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는 빨리 진도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에서 LCD가 달린 최초의 폰이어서 외관에서 이제 외부 LCD라고 부르는 이 LCD에서 어떤 UX를 보여줘야 되지, 어떤 UI를 보여줘야 되지, 뭐 컬러는 제한적인데 여기서 어떤 인터페이스와 뭐 어떤 PUI를 보여줘야 되지 라는 거를 고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밖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뭐 최초의 폰이야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직장 생활이었지만 이 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약간 새로운 크리에이터 같은 느낌으로 저는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폼팩터가 안드로이드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OS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제가 사실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럼 이 화면들을 어떤 다른 스크린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게 하지? 그리고 뭐 키패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디자인의 영역에서 설계의 영역으로 저는 넘어갔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소위 말해서 시니어 과장급이 됐는데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다가 변곡점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회사가 모토로라가 이제 구글로 인수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UX라는 영역을 계속 쭉 가면서 뭐 관리자 혹은 뭐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UX랑 영역을 계속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의 기로에 섰었어요. 근데 그때 역시나 비슷하게 제 모토로라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S전자 혹은 이제 구글
이렇게 그 IT 회사 안에서의 이제 딱 더 좀 안정적이고 좀 더 뭐 직급이 좋은 좀 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직을 시작했는데 저는 난데없이 사실 제 계획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선택이 좀 바뀐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 대부분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 광고회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회사에서 좀 더 IT 회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IT 회사에서 광고회사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 UX, UI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상품을 제가 먼저 디자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2기획이란 그것도 말씀하신 도전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는 광고의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TL, BTL이라는 게 얘기를 너무 막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저는 심지어 10년 차가 들어와서 광고 용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팀이랑 미팅하는데 막 멀뚱멀뚱 앉아 있고 진짜 용어 자체가 너무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 다 다르고 막 거기서는 뭐 디자이너 그러니까 뭐 CD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분들의 어떤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언어가 너무 메시지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엄청 소위 말해서 챌린징을 받으면서 사업팀으로 갔는데 사업할 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보시는 것처럼 촉촉한 초코칩 아이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콘을 가지고 제가 광고 상품이라고 네, 팔았죠. 그래서 왜 이걸 광고 상품이라 했냐면 제가 세일즈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하루에 이빨 닦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 하루에 85회 정도를 보는데 이거를 인벤토리 삼아서 광고를 하자라고 해서 저는 제 계획에서 제가 제 얘기랑 광고에서 적응할 수 있는 딱 방법으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바일 스크린 안에서 그 회사의 브랜딩을 하고 광고를 낼 수 있는 배너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걸로 사실 광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좋은 도전이 되고 좋은 사례가 돼서 실제로 사업화까지 이제 그 재계획 안에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잘한다를 창업하게 된 계기 역시 실제로 이제 그 회사 안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일들이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를 위한 이제 사업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잘한다이고요. 항상 제가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만들게 된 동기에서 이 뉴스 헤드라인을 띄워요. 왜냐하면 초등생 돌보기에 직장 떠나온 엄마 3만 명 중에 제가 그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직장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한참 일할 나이인 이 30대 후반에 정말 경력 단절이 우리나라도 유난히 일어나는구나. 즉 저만 육아나 어떤 직장과의 밸런스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꺾어지는 M자가 너무 약간 억울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시장 자체는 아이 수는 줄었지만 키즈 시장 계속 성장 중이었고 시장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대로 네, 되고 있었고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이제 보육과 교육이 분리된 솔루션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어요.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이 사실은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육도 함께 해줘야 되는 시간인데 이것들이 항상 분리되다 보니 잘한다는 제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비단 선생님만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결국 이 아이의 시간도 행복해야지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제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한다가 있어서 잘한다를 해요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고요. 그 시도가 이제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매칭 알고리즘이라던가 프로그램들을 쭉쭉쭉 만들어내는 거라 지금 저희 회사는
실제로 이제 보통 육아, 보통 뭐 아이 돌봄 하면은 부모님이 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의 페인 포인트였다면 저희는 정기 방문으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렇게 길게 제가 지나왔던 경로들을 이야기해서 저도 뒤돌아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 딱 요거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고 지난주보다 오늘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변화를 오히려 재밌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아니라 내일 새로운 일이 있으면 그걸 훨씬 좋아하고 만약에 여기 가보지 않았다면 여기 새로 가보는 데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성과와 선악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 약간 텍스트가 네, 줄바꿈이 됐지만 저는 이제 디자이너라서 이런 걸 굉장히 괴로워하는 네,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때마다 제가 문득문득 말이 딱딱 멈추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제가 중요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건 용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 선택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몰입해서 이게 제일 나한테 중요한 가치야를 양보하지 않고 다른 조건과 양보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거 그게 뭐 거창하게 하자면 도전일 수 있지만 저도 사실 제가 했던 선택들이 뭐 거창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다만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냥 용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진짜 계산을 하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손해를 볼까? 그냥 어차피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쭉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 다 이방인 체험을 하셨다는 느낌을 전 좀 받았는데 우리가 그 혁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맥락 속으로 던져지거나 이런 경험을 하면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점을 찾아내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이영 의원님은 남들 다 화학생물 공부할 때 혼자 물리와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되게 이상한 체험. 그다음에 남들은 안 하는 암호학 공부를 혼자 시작하는 그런 체험. 이렇게 되게 또 지금은 정계에서 굉장히 드문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서의 이방인의 관점. 이런 경험들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장 대표님도 제1기획에 가셨을 때 전혀 이방인으로서 가셨던 경험 이런 되게 재밌는 경험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 대표님한테는 제가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본인은 약간 방임되어서 자란 분인데 잘한다로 아이들을 챙기는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 대표님 잘하셨던 거죠. 저희 서비스가 크게 다른 점은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이한테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즉 어떤 딱 틀에 잡혀서 이것들을 리딩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확장해주고 그리고 더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좀 관찰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섭섭했던 부분이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아니요, 잘 되신 건 아니었어요? 더 잘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의 어떤 그래도 어린 시절만큼은 좀 언니 오빠는 더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관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근데 사실 굳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갈증이 저희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육아를 하면서 그냥 가장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거나 뭔가 또 아까 얘기한 도전하고 싶어 할 때 도와주는 어른은 항상 있어야겠다. 근데 저는 없으니까 저는 없으니까 그게 꼭 저여야 할 이유도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잘한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아이의 도움닫기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었죠.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이영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현장에서 좀 질문 받아볼게요. 사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 중간중간 갈등하는 아까 그 말씀으로는 별 갈등 없이 마음이 당기는 대로 갔다는 생각이 좀 들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는데 갈등 있지 않으세요? 이럴까 저럴까. 엄청나죠. 제가 그럴 때 그 용기의 원천이 뭐예요? 직진하시는. 어, 제가 그 얼굴이 되게 항상 유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회 가는데도 한번 이렇게 의원님들이랑 술자리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의원은 고생 안 해봐서 그런데 말이야. 나는 막 뭐 뭘 하다 망하고 뭐 나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아, 뭐 고생 같지도 않은 고생들 하셨네요. 아, 그 술자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 고생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잣집 딸내미처럼 좋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세기를 박은 게 아, 진정한 내공은 드러내는 게 아니죠. 고생했다고 얼굴에 주름 쫙쫙 가고 어두워지면 그건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수학을 전공하고 암호학을 전공했는데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후원회장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최진석 교수님 아시나요? 노자, 예, 장자 하시는. 제가 우리나라 대철학자시잖아요. 근데 제 후원회장이세요. 그래서 왜 제가 한 편까지 찾아갔었는데 왜 나를 그 후원회장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제가 안 하던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왜 미동도 안 한 채 버텨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공계열 같지 않고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다른 말로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심을 잡고 싶었으면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뭐 용기를 그 순간 막 내서 뭐 상황을 하고 막 그런 멋진 일이 있었다라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후회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괴로워는 해도. 왜냐면 제가 선택했잖아요. 이게 항상 모든 게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막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후회라는 단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긴 했었지만 후회란 단어는 인생에서 많지 않았고 아 정말 힘들다, 정말 괴롭다. 앞으로는 좀 신중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또 그 상황이 오면 강도가 좀 조정은 돼도 또 똑같은 선택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참 이게 젊을수록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성공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 성공하는 길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게 성공한 거지 배지를 달았던 게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업을 해서 사장이 됐다. 그래서 월급쟁이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 성공한 거 아니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 상장도 하고 영향도 많이 미치고 고용도 많이 하는 게 성공일 거고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실제 했던 일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더 의미 있는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려고 그때 선택을 해도 그 후회와 번뇌라는 것이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모든 걸 담보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들면서 여백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딱 들으면 말씀드리면 알만하신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망하시고 정말 자판에 신문지 깔고 물건 띄어다 파셨대요. 남성분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제가
아, 저는 도전하는 것도 많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뭐 뚜렷하 할 게 없을까요? 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선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딘가까지 달아라서 개인적 성공도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시간 점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 점을 가지고 도형을 그려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다. 근데 내가 옆에서 한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무언가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형이 만드는 도형이 뭔지 되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은 안 만들었으니까 이 나이에 도형을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도형이 완성이 되려면 지금 가는 방향성과 지금 가는 그 칼라로 가야지 이 도형이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막 전략적으로 하고 뭐 모든 걸 계획성 있게 하고 해갖고 단계를 잘 밟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하다면 그럴 땐 그냥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도용을 만들기 위한 점일지도 모른다라는 위로와 격려로 좀 버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뒤로 갈수록 반드시 도용을 완성하겠다라는 강한 열망이 생기거든요.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생아였대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인 일들을 이뤘고요. 심리적으로는 결핍은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장 대표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느꼈던 다양한 결핍이 사실은 굉장히 생산적이면서 의미 있는 일로 수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따라서 어쩌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거, 어쩌면 지금 불편한 거, 어쩌면 지금 아픈 거, 이것들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핍으로 엄청난 엔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목은 박수 치고 싶네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네. 점들이 모여서 도형이 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만날까요, 우리 같이? 떨린다. 하여튼 예. 지금 유튜브에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현장 질문 받고 유튜브에 들어온 질문 몇 가지 제가 좀 드릴게요. 이 코로나 영향을 상당히 잘한다 서비스가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좀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 방문이라는 그래프와 일회성 방문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딱 그 코로나 시점을 중심으로 정기 방문이 거의 이제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 실제로 잘한다가 서비스하는 되게 주요한 타겟이 이제 막 책이든 놀이든 인풋이 필요한 이제 학령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베이비가 아니라 4살부터 10살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학원도 못 가, 뭐 유치원 못 가고 학교 못 가고 계속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 그 아이들한테만 이제 계속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는 그때 그 요청이 굉장히 쇄도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잘한다를 기존에 쓰던 부모님들은 비용을 한 3~4배씩 늘리셨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집에 있고, 그런데 뭐 학원이나 다른 대체제가 전혀 없고, 이제 정말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절망했을 거예요. 이 정도 인프라 이렇게 없구나. 그랬을 때 저희를 이제 선생님들, 어쨌든 저희는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그래도 1대1이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솔루션으로 찾았던 것들이 잘한다고 오히려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영 의원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이공계에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부족.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인력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여성 인력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편중되어 있죠. 생물 분야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전 분야를 보면 이공계 여성의 숫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또 그 기반으로 한 여성 창업, 뭐 이공계든 아니든 간에 여성 창업도 여전히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여성의 비율도 굉장히 낮아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국회 가기 전에는 사실 다른 답을 드렸을 것 같은데 국회에 가고 나니까 답이 좀 달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만 많이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예전에는 그 이공계열 출신이 창업해서 뭐 상장도 하고 성공한 수가 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걸 도메인을 이 벤처 업계에서 대한민국까지 좀 가보니까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계통 사람들이 부사장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업부에서 뭘 넘기면 이 개발 조직은 그것을 그냥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저희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픈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업 마케팅 부서에서 계속 화면을 바꿔요. 이렇게 해야지 고객이 더 흡입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코드가 뒷단에서 다 바뀌거든요. 이게 그냥 화면을 PPT로 하나 바꾸시면 밑에서는 정말 죽어나요. 근데 이게 일하기 싫다가 아니라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뭐 대기업이랑 이랬는데 그 컨소시엄이었는데 저 혼자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임원한테 제가 막 편지까지 썼거든요. 이러면 정말 다 죽는다. 근데 너무 관행이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도리어 저를 설득했고 결국 오픈했고 장애 일어났고 결론적으로 그 부서의 연구 쪽에 있던 분들은 한 분 빼고는 다 강등됐어요. 이게 근데 어떤 게 느끼냐면 최고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이렇게 균형점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되는구나거든요. 우리 사실 벤처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 기반은 하지만 서비스를 한 기업들 중에는 유니콘 기업도 되고 이렇게 장 대표님처럼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처럼 기술이 집적된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렇게 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가능성만 보여줘도 뭐 M&A를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출구 전략이 있는데 기술쟁이가 회사를 만들었을 뿐인데 팔으라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는데 뭐 물론 팔아야겠죠. 근데 막상 가면 이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가 성공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기업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 재벌 위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제값을 못 받고 라이센스나 무형의 제품에 대한 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인베스트먼트를 가면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기술로 성공을 그리고 그걸 평가해 줄 수 있는 분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렇게 올라와야 사실은 되는 거고 그 인프라를 조금 더 악셀러레이터를 걸 수 있는 게 이렇게 정치 쪽에서 지원을 집중한다던가 하면서 그 속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최하 빈국이 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대 강국이 된 결과를 빚었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승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 부작용들은 또 하나의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많이 가고 기술 기반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갖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가 역량 있고 어떤 근본적인 엔진을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그런 식의 인프라를 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이밍이 좋은 건 4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인류사적으로 산업혁명이 100년 주기마다 옵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영국,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패권이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0년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필이면 ICT, 디지털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올리자라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소리를 질렀을 때 안에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안타깝긴 한데 절호의 찬스가 왔고 또 대선 주자들도 차세대 먹거리를 대안해야 되기 그러니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따라서 이번 판에는 정치 리더십이 조금 견인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공계열 출신들이 창업을 비롯해서 대기업을 가거나 뭐 공공기관을 가거나 아니면 연구자로 남아도 내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샘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공계열 특히 여성 그런 부분들이 여성도 생각보다는 그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남녀 평등을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정확히 이렇습니다. 뛰어본 사람 말로는. 예전에는 달리기 전에 보면 여자들이 뛸 곳에 허들이 있었어요.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 말을 안 들어주셨던 세대가 부모님 세대고요. 우리 세대는 저것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걸 치워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평원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달렸어요. 막상 달려보니까 땅이 돌도 없고 자풀도 없고 달릴만 해요. 근데 여자들이 달리는 곳은 많이 안 달려갔고요. 뭔가 많아요. 멀리서는 그게 다 평지였는데 막상 달리면 많아요. 그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여자 화장실 안 가본 거랑 똑같아요. 개선해 줄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뭐가 불편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 수가 이공계열이 됐든 뭐 문과가 됐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하고 창업하는 여성이 많아지면 그 부분은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그 수를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이것들이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시차를 줄이고 실제 성공률을 높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합군이라는 자세로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도한 거 아니고 이 질문의 앞쪽에 있던 말을 제가 빼먹었어요. 이영 의원님은 이공계 여성의 롤 모델이십니다. 라는 질문 앞쪽에 이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버텨서 네. 제가 뭔가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영 의원님을 표현하는 어떤 수식어 중에 혁신계에서 이공계열에서 국회로 위장 취업시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아직 근데 몇 년 더 지나시면 좀 바뀌지 않으실까요? 지금 초선이라 그렇지 뭐 한 재선 3선 하시면 근데 전 저희- 파견 나간 직원이자 네. 저는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직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위장 취업하고 계신 거를 그 당에서도 아세요? 원래 진짜 큰 게임은 선전포고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두 분을 되게 괴롭히는 질문 같기도 한데 도대체 다음번 도전은 뭡니까?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분 보니까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해오신 분들 같으니까 이제 더 괴롭히는 질문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음번에 하실 도전은 뭘 것 같으세요? 인생 안에서? 장 대표님부터 두 분 각각 좀 대답을. 이제 그만하실 예정인가요? 사실은 저는 사실 위원님만큼의 내공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 예전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유리천장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냐? 근데 그때는 없다 그랬어요. 난 뭐 그다 내가 여성이라고 해서 불합리해. 근데 막상 이렇게 일을 계속 해보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내가 유리천장이란 곳에 아예 닿지도 않아봤구나. 실제로는 유리천장이 별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너서클이 존재하고 그리고 저만 해도 진짜 IT 그 재원들의 네트워크가 정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 도전을 한다면 사실 여성 창업가 얘기도 하셨지만 여성 창업이 왜 안 일어나지? 여성 창업이 왜 코스메틱이나 뭐 혹은 식품이나 어떤 BIT 쪽으로 더 많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말씀하신 그 정말 뭐 소위 말한 CTO나 엔지니어 분들이 주요 파트, 그러니까 코파운더나 딱 주요 직책으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창업에서 이 막 딱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 팀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발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그 나아갈 수 없는 진짜 정말 그 훨씬 뒤처져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다음 도전한다면 사실은 이게 편가르기는 아니지만 여성 디벨로퍼 커뮤니티나 약간 그 디벨로퍼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던 어떤 다른 전문 역량으로 이어지던 혹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왜 이렇게 여성 디벨로퍼가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해서 네 그쪽을 아마 저는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계획해서 하는 것을 도전으로 해본 것은 뭘 배워보는 것 정도였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나면 도전인데 시작은 어떻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ICT, 신산업, 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 외로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가 지금 제 문제 해결 1순위예요. 사실 정치권에서 앞에 이렇게 디지털이 붙으면 정치가로서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소모품이 될 수 있고. 보시면 뭐 돌발 영상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쟁점하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로 가고 있고 국회 내에서 정책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스스로 유명해지지 않는 것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과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사실 그쪽으로 우선순위를 올려야 된다는 것조차도 진행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교수님이랑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요. 2시간 동안 했는데 5선 의원 한 분이랑 4선 의원 한 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한 5분 정도 2시간을 앉아 계셨어요. 보통 국회에서는 사진만 찍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가 좋으면 해볼 만하구나라고 했는데 신문에 거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보좌관한테 막 혼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홍보를 다 했는데 정치부 기자들한테 그런 걸 보내면 정치부 섹션에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산업부 쪽에 보내지 그랬어. 그랬더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상주하는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인데 그들을 패스하고 산업계 기자들한테 보내는 것은 룰 세팅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뭐 미움을 받더라도 산업부에 보내던가 아니면 정치부 기자를 앉혀놓고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시작한 게 정치부 기자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정치가 문화, 사회, 교육, 뭐 육아까지 포함해서 안보, 외교 다 포함해야 되는데 정치가 정치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 맨날 초선들이 들어오면 초선도 생겼는데 정치 혁신 하시죠라고 하지 말고 나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치부에서 3, 4년 최소 계신 여러분부터 혁신을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응회를 하나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디지털로 정치 혁신에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가는데 힘을 합치실 분들은 응모해 주십시오. 60명이 오셨는데요. 3분의 1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원 가입을 좀 부탁을 드렸고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중에 42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매주 주메일을 하면서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은 국민의 힘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진짜 위하는 길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의 정치, 여의도 정치를 미래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는 성공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임명장을 주던 날, 보통 그날 우리 다 이렇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줌으로 한 2, 3주 서로 팀을 나눠가지고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을 했고요. 처음 만난 날 5팀이 PT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60대고요. 제일 어린 친구는 20대였거든요. 5개 팀이 그날 다 처음 만났는데 줌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든 개발한 것도 보여줬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도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산과 조직 지원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반드시 디지털이랑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전으로 대선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성공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전 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하지만 저는 국민의 힘을 넘어섰을 때 국민의 힘이 정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가장 가까운 도전은 디지털로 정치 혁신, 데이터로 정권 교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기술인 42명이 기술과 소스와 SNS와 미디어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해서 반드시 여의도의 시계를 미래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의원님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대본이 없는데 문장을 쭉 이으면 문장이 앞뒤가 너무 이 전후좌우가 되게 잘 맞으세요. 원래 그러세요? 원래 약간 말할 때 이렇게 쭉 보통 얘기하다 보면 딴 길로 막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수미상관하게 그리고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언제 길러진 역량입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황해도 사람들이에요. 6.25 때 저희 피난 내려오면서 다 뿔뿔이 이산가족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미국 그 부대에서 양아버지 밑에서 이게 저희 고학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미국 유학을 안 가셨는데 미국식 교육을 받았는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군대식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군대 교육이군요. 예. 예. 그래서 어릴 때 잘못했어? 그러면 네.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그거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예, 제가 예, 너무 당황한 게 뭐냐면 이면 이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계속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밥 싹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면 먹기 싫어요. 그러면 한 숟갈 남았는데 먹기 싫어요. 그러면 정말 먹기 싫어? 그렇게 물어요. 그럼 잠깐 생각하잖아요. 아기일 때도. 근데 저 정말 먹기 싫어요. 그럼 먹지 마.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주로 혼나는 일이 대부분이거나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정할 때의 순간이 오긴 하는데 항상 생각을 해서 확실히 말해 이런 게 있거든. 확실히 말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수학과 나오면 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여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학과 나오면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은 계산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 사고력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서 제가 국회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기업을 해서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순간 판단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멋진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랑 이게 아무리 분야가 달라도 일단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거나 누가 듣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분이 얘기하셔도 앞뒤 맥락이 안 맞으면 용기는요. 이렇게 타고난 어떤 영혼이나 마인드
에서 용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에 위배되는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눈 감기에는 이게 맞는 데가 있거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적으로는 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늘 조직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이 마음이 아주 강화해서가 아니라 이제 지식이나 아니면 논리 구조에서 안 맞으면 왜요라고 할 수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훈련이 계속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이 와서 파이널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끝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장 대표님한테 돌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여기가 지금 프론트원인데 네, 이 프론트원 건물에도 잘한다 네 공간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 김영덕 대표님이 자랑하고 여기 투어할 때마다 자랑했어요. 네. 우리는 잘한다도 있는 건물이다. 뭐 아, 이런 자랑을 하셨는데 최근에 마루 360에 또 이 잘한다 공간이 생겼는데 네. 그게 더 훌륭하다고 장 대표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어느 쪽을 네. 더 사랑하세요? 프론트원이랑 마루 360. 아 정말요? 저는 마포 했을 때는 당연히 프론트원을 사랑하고 강남 했을 때는 마루 360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둘 중에 고르셔야 되는. 저요? 예. 예, 예.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마루 360에서 프론트원을 보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원이 너무 좋고 잘 되고 있고 이 뭐 소위 말하는 맥락과 목적이 다 너무 이제 딱 맞아 떨어져서 당연히 그래서 이 프론트원의 키즈존이 꽤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스타트업 지원 공간에도 이 프론트원에 있는 키즈존을 딱 제가, 모델로 삼아서 제가 마루 할것 360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아산남주단 이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사를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정말 탁월한 이제 안목으로.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로 짧게 두 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장 대표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저 역시 사실 오늘 위원님 뵙고 그리고 네, 이사님 뵙고 굉장히 좋은 시간, 저 역시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만나는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 본인의 인생을 되게 몰입해서 사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선택이 정말 비슷하구나. 그래서 굳이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나 혹은 뭐 남다른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본인의 약간 본능, 그다음에 직관, 혹은 이제 말씀하신 선택을 조금 더 용기 있게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사실 안주하고 그냥 약간 회피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확실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오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토크지라는 생각 맨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딱 고정관념 있었는데 되게 멋지시고 진짜 네 타의 이제 롤 모델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여기 같습니다. 유튜브 자막에 네. 후원의 계좌 넣어주세요. 예, 넣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 네. 국회 가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달라진 거 하나는 머리에 뽕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 헬멧 쓰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랬을 때 예전처럼 하고 갔더니 우리끼리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사진에 머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정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가능한 한 헬멧을 자주 쓰는데 그것은 제가 국회 가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인생을 이제 전 가을로 사실 들어서고 있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렇다고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생년 빼버렸어요. 근데 그 도전이라는 되게 거창한 것을 너무 염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선배님들 앞에서 매라운드 말씀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잘 산 것 같아요. 가장 큰 성공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명언들 중에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건데
본 게 뭐냐면 역사적인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가장 큰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놓인 장애물을 어떻게 헤쳤느냐의 기록이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이 또 뭐 이거 무슨 이런 위로가 아이 뭐 이랬을 텐데 어느 순간 그게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드라마의 장르가 다르고 모든 책들도 스토리가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난 회피했다. 하지만 난 반드시 넘어섰다. 이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기록들인데 그 기록들은 반드시 성공 체험의 연속의 기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야죠.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더 많은 크기로 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긴 시간 그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긍정적 영향력으로 미쳤으면 좋겠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흐도 살아생전에는 그림 한 점 팔았잖아요. 동생이 팔아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레벨의 가격인데 시간과 공간을 아주 크게 가지시면서 나는 큰 게임을 뛸 거야. 그리고 난 확실한 것은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절대 피하지 않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면서 그냥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걸로 한번 인생의 가을까지는 쭉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네요.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